첫 순서 2달째 고정 코너입니다. 시사인의 주준희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청장님은 일주일에 2번을 나오고 계세요. 최고의 고정입니다. 지금. 최다 출연 고정.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도 사실은 이 다스가 누구 겁니까? 여기서 시작됐고 참 진도 나갈 일이 많은데 보따리가 많습니다. 아직 내놓을 거 많은데 지난주에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게 뭐냐고 막 화를 내신 방송이 있었어요. 잠깐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양심 고백인데 BBK 투자자문회사는 이미 있었던 거고 MB와 김경준이 LK 합쳐서 만든 게 LK를 비롯한 이뱅크 금융 포털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역의 펀드들은 되게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김경준이 이 돈을 유용하기 위해서 만든 펀드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 조작이나 유용이 들통이 나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사업 취소를 받으니까 그때 MB와 김경준이 헤어진 다음에 김경준이 만든 게 옵셔널 벤처스. 그 옵셔널 벤처스에서 19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고 7명의 여권 조작을 해갖고 주가를 띄우고 유상증자하고 해서 300억을 벌어갖고 미국으로 김경준이 튀니까 그런데 2심에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2007년에 돌연 김경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여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걸 했다는 얘기도 많은데 발표를 했는데 그 임용계약서가 조작임이 또 밝혀져요. 이 문제의 본질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니까 김경준이라는 국제금융사기꾼 김경준, 에리카 MB가 당한 겁니다. 자, 보신 분들도 있고 인터넷에서 이 클립이 포털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때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썰전 유명한 JTBC의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아시겠을 텐데 여기서 이제 박형준 교수가 다스에 관해서 양심 선언이라며 양심이라뇨. 양심 선언이라며 다스와 관련된 나름의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MB 측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MB의 핵심 당사자들, MB 관련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임이 딱 이런 거죠. 네,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실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MB의 선대위 대변인을 했었어요. 나경원 그 의원과 함께. 근데 박형준 씨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MB의 복심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혹시 방송 사고 수준이 아닌가 할 정도로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대변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완전 MB 개인의 대변인 역할을 한 걸로. 그래서 봅니다. 저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 같아서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네, 좋아요. 요 박형준 교수가 얘기한 프레임이 사실은 이명박 후보 시절의 프레임이기도 하고 검찰이 특검에서 발표한 프레임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10년 동안 주장하는 프레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보다가 이제 두 전문가 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거 가지고 1시간 동안 1시간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다고 하셨으나 3박 4일.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만, 두세 가지 정도만 이게 이 프레임이 왜 사실과 다른가 짚고 그리고 박형준 교수님도 발언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 방송에 나와서, 왜냐면 다른 방송에서는 말이죠. 박형준 교수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박형준 교수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잘 모르니까. 저희는 아주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나오시면 저희가 즐거운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섭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일단 양심 고백이라고 했던 양심에 대한 단어부터 조금 다시 고쳐주고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양심 고백이 아니고 양심 매각 아닌가요? 그런 얘기는 당사자가 있을 때 하시고요. 자, 그냥 사실관계 여기서 아주 많은데 굵직한 것만 얘기해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미 김경준 씨가 BBK를 설립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BBK 이미 있었다는 거죠. 김경준 씨 혼자 사업하려고. 근데 이제 나중에 만나서 이제 주장을 보면
김경준 씨는 99년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몇 달 후 4월에 BBK를 만든다. 김경준 씨의 주장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니다. 2000년 2월에 만났다. 이렇게 돼야 이제 BBK 설립한 뒤가 되거든요. 이후. 그래서 BBK 설립은 김경준이 한 거고 나는 안 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고수한 이제 박형준 교수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왜 아닙니까? 그 2002년에 만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2000년 2월. 예. 2000년 2월에 만난 건 아니고 그 전에 에리카 김하고 이명박 씨가 미국에 건너가 있는 동안에 그때 네. 그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의원직이 의원 상실됐어요. 상실됐죠. 네. 그 미국 가서 에리카 김하고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난 게 아니라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아마 소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만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에리카 김 씨도, 본인이 MB와 김경준을 소개해줬다는 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 김경준 씨는 부인하고 있어요. 이 얘기만 나오면 아주 뭐 굉장히. 그건 뭐 이해갑니다. 가족끼리. 네, 그럴 수 있죠. 이 사건이 연루시키고 싶지 않은 동생의 마음이겠죠. 예. 자, 99년 4월에 BBK를 김경준이 설립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모른다고 얘기했죠. 모른다고 했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세웠다고 떠들고 다닌 게 바로 설립 직후부터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명함과 그다음 동영상과 그게 99년 지나서 2000년에 다 집중되고 있는데. 근데 처음 만들 때 자본금이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5천만 원은 투자 회사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삼성생명 빌딩에 그렇죠. 17층에 그 회사를 만드는데 5천만 원으로 사실 그 안에 임대료도 다 못 내는 상황이잖아요. 보증금도 안 됩니다. 중구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17층에 거의 전축을 썼거든요. 회사가 생기자마자 이 보증금도 못 낼 만한 작은 5천만 원짜리 자본금 회사가 여기서 어떻게 사무실 엽니까? 근데 삼성생명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기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죠. 예. 실제 그리고 삼성생명이 나중에 100억을 투자하죠. 그렇습니다. 예, 100억을 투자하고 이 얘기하니까 이제 사실은 투자자들 소위 BBK의 투자자들이 다 김경준 씨는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이명박 대통령 친구, 그리고 동료, 그리고 교회에서도 투자를 했어요. 진짜 웃긴 게 장신대 쪽에서 4억인가에 몇 억 투자했잖아요. 네네. 예. 근데 교회, 소망교회. 이명박 장로였죠. 여기. 네. 그리고 하나은행에서도 투자할 때 이명박 씨의 친구죠. 그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내부 문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네네. 네. 그리고 나중에 BBK가 좀 잘못되자마자, BBK에 돈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김경준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이명박 대통령한테 돈 그렇죠. 달라고 하고, 모발하고, 네. 그 다음에 내용증명 보냈죠. 심택이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소송 대상을 이명박 씨와 그 김경준 씨 둘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합니다. 일단, MB 쪽에서 김경준이라는 국제금융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모든 다른 피해자들은 MB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했다고 주장했죠.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김경준 씨는 그 전에 국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던 그냥 은행이죠. 예. 그리고 그때 나이 34살이었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 보면은 심택 사장도 고려대 동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생명 사장도 고려대 동문이었고요. 하나은행 여기 돈을 넣은 당시 김승효 행장도 고대 동문이었죠. 네네. 예. 그 절친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장신대 같은 경우는 이명박 장로가 이 재단의 후원자이자 재단의 감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뜬금없이 장신대가 BBK 등장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관련됐던 곳이니까요. 더더군다나 BBK에 투자한 사람들, 이런 회사도 관련이 있지만 BBK 직원들도 모두 MB 쪽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장부를 담당하던 사람들. BBK 경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리였는데 어떻게 김경준 씨 겁니까 이게. 돈 관리를 했는데. 그리고 정관을 보면 정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명박 MB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정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검찰에서는 김경준 씨가 조작했다고 했죠. 예. 자기 회사를 남한테 주는 조작도 합니까? 거꾸로 조작은 해도 남의 회사를 내 걸로 뺏는. 투자자들이 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기거나 관계자들이나 자기가 관계한 곳들에서부터 돈을 받았어요. 다. 김경준 씨하고 연결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30억인가요? 어딘가. 이뱅크라고 예. 그 돈이 30억 들어오는데 그것도 그분의 수사가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수사 결과를 네. 보니까. 근데 그분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매각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분도 관련성이 충분히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생명도 당시 배정중 사장이 고려대 동문이었고, 동문, 아니면 본인이 관여한 곳, 아니면 다스, 이런 곳에서 다 돈이 들어오는데, 김경준 씨가, 저런 것도 있어요. 김경준 씨가 돈을 이제 다스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시 사장이 LA에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법정 진술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국내가 아니라, 거기서. 그때 뭐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이 김경준 씨가 판사가 묻는 거예요. 그 다스 사장한테. 김경준 씨를 투자 이전에 만난 적이 있나? 없다. 예.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고요. 딱 30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190억을 투자하는 회사의 사장한테 이 김경준 씨를 만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김경준 씨 투자 관련해서 회사가 논의한 적이 있냐? 없다.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그 190억 중에 9억을 LKE를 만들 때 김경준 씨 유상증자 대금으로 쓰였다고 검찰에서 밝혀놨어요. 자, 이 다스가 190억입니다. 당시 다스의 뭐라 그러죠? 남아있는 순이익이나 뭐 영업이익보다도 훨씬 큰 그렇죠. 이익여금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지금 회사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돈은 190억을 확 쏟아보면서 그 사장은 그 투자 대상인 김경준 씨를 만난 적도 없고 회의를 한 적도 없는데 만난 지 30분 만에 190억을 투자를 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 그러면 회사가 그렇게 30분 만에 투자 결정을 했는데, 그럼 이상은, 그리고, 누굽니까? 이상은하고 김재정 씨. 그러니까, 최대 주주들이죠. 예, 그 두 사람이 물어봤느냐. 김경준 씨가 어떤 사람이냐고, 김경준 씨를 만난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닌가? 회사가 운명이 걸린 190억을 투자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김경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모른다고. 네. 가족들인데 자기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는 김경준 씨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고 한 번도. 예. 그러니까 아무도 이 190억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는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김경준 씨는 김재정 씨를 집사인 줄 알았어요. 정말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집사인 줄 알았고요. 왜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 갔더니 네. 집사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바 입고 일하고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는 저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상은 회장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자, 190억을 투자한 다스의 사장은 김경준 씨를 그때 처음 받고 30분 만에 190억을 투자한 거예요. 예, 어떻게 이게 다스의 결정입니까? 자체적으로. 자, 이거 하나만 해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이 10개인데 하나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방송을. 하나만 가지고 넘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해? 이제 다 끝났어. 아니 10분 남았는데 너무 많이 했네. 아니, 이제 박혁준 교수님이 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짚어야 되는데. 1번이에요. 지금 10번 중에 1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박혁준 교수님이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저희가 섭외 한번 들어갈 테니까요. 네. 이 시간에 같이 나와가지고 알고 계신 거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예. 뭐 여권을 7명 여권을 조작해가지고 예. 외국인이 투자한 것처럼 만들었고 이건 이제 정말 자세히 알지 못하면 모르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자세히 알면서 알기 때문에 왜곡을 시킬 수 있었지 않나 싶은데 제 그러니까 생각에. 중요한 포인트들만 딱딱 정반대로 해석하는 그렇습니다. 예, 저희하고는 정반대로 해석하는 그런 얘기들 하던데 너무 많네 이거. 그러면 다 하려고 그러니까? 몇 개는 해야죠, 중요한 거. 근데 또 주진우 기자가 또 뭐 들고 왔다고 그래가지고요. 참.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네. 새로 진도도 나가야 되는데. 스위스 검찰이 다스에 강제 송금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그 강제 그거 하나만 송금할 할까요? 예, 능력이 없고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스위스 검찰에 그 소송을 한 거는 맞아요, 다스가. 이게 참 웃기는 표현 아닙니까? 스위스 검찰이 다스에 강제 송금을 한 것이다. 돈을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스가. 주니까 강제로. 예. 이런 강제가 다 있나? 아니, 저기. 140억을 받아! 강제로 준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김경준 쪽에서 보내려고 편지도 썼지 않습니까? 검찰에. 에리카 김 누나가 언제 가니까 좀 잘 봐줘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김경준이 저기 다스로 송금한 건데 이걸 무슨 스위스 검찰이 강제로 송금을 다스에 이명박 전 했다는 대통령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무리수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네. 또 한 가지는 꼭 짚어야 될 만한 게, 여기서 이상은 씨가 이명박 씨 형이 창업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사실 87년도에 이 회사, 다스라는 회사를 만들 때는 대북이공이었습니다. 김재정 씨가 창업주거든요. 네, 최대 주주였고요. 서류상으로는. 예. 그 당시에 87년도에 7월 달에 6억을 처음에 넣고 설립을 했고 8월 달에 4억을 더 넣어서 10억을 가지고 김재정 씨 단독 회사였어요. 네. 그때는. 그러다가 26%를 이상은 씨한테 넘기고 후지기공 지분을 이상은 씨가 인수를 하면서 지금의 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상은 씨는 그 전에 그 목장에서 소 키우던 분이세요. 그런데 다스를 김재정 씨가 창업을 했다고 하면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상은 씨가 창업을 했고 그때 도움을 이명박 씨로부터 받았고 그 자녀에게 지금 이제 그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이제 서로 도움을 준다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상은 씨를 창업주로 등장시킨 거죠. 지금 10개 의혹 중에 10개 박형준이 얘기한 10가지 그 잘못 중에 지금 하나 얘기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진도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나 이번에 MB에 대한 그 특별한 기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네. 심택 얘기 몇 번 나왔는데. 네. 심택 같은 경우에 이제 심택 사장이 고려 동문이로 알려져 있는데 50억을 잃게 될 처지가 되자 소송을 하죠. 근데 그때 팩스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은 심택의 이제 전용호 회장이 그 팩스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명박 그때 당시는 후보 이명박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죠 참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회장이라며 자신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했다. 예. 네. 그런 내용이 팩스에 남아 있습니다. 종이로. 그리고 소송했죠. 예, 그리고 나서 그리고 소송도 했죠. 근데 소송할 때 이 팩스가 증거 자료로 제출됐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에서 입수가 됐는데 그러면서 김용 여사가 심택 사장이죠. 예. 회장의 동생 전세호 사장 누나인 전영숙 씨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남편이 BBK 대주주니까 마음 놓고 투자해라 하고 식사 자리에서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BBK 회장에게 나를 믿고 투자해라 이런 얘기 했다는 이야기를 심택의 사장과 회장이 합니다. 예. 심택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는 많이 했고 그런 증거는 하나은행도 그렇죠. 하나은행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부 문건에 보면은 MB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뚝 잘라가지고 BBK는 김경준이가 설립했을 뿐이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속았다, 사기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요 포인트만 다 왜곡시켰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MB의 전략이었고요. 검찰이 만들어준 MB를 자유롭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10개 언제 하나요? 뭐 다 못할 것 같은데 직접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하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한 가지 하다 말았고 나머지 또 길게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자 저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박형준 교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니까 저희 방송에 나오시거나 저희 셋을 썰전에 불러주세요. 예, 말이 나올 때마다 다 반박할 테니까 모조리다. 자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이제 요것대로 두고요. 이어서
보따리 저는 두꺼워지고 있어요. 아니 이건 보따리 다른 보따리예요. 아, 다른 보따리. 지난번에 2번 보따리구나, 2번 보따리. 다스의 이제 장부들과 그리고 네. 비자금 회사들의 그 내역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기자들의 많은 참전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보따리, 2번 보따리 들고 왔는데. 네.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 그 비자금들 대부분 해외에 있다. 이렇게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사실은 사법기관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도와주거나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야, 찾을 수 있지. 해외 계좌를 우리가 막 열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 국가의 사법기관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취재가 좀 있습니다. 해외 사법기관들이 비자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는 첩보를 주진우 기자가 좀 가지고 왔어요. 예. 잠깐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외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해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심스럽네. 네. 말을 더듬고. 제가 미국 가서 워싱턴에서 만난 그 미국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에 있는 다스 현지 법인에서 거액의 돈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거는 미국 네. 사법기관의 이야기입니다. 네. 싱가포르의 한 계좌를 거쳐 중국으로 넘어가는 수상한 돈 거래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들여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공식적인 조사, 정식 수사라고 했습니다. 관계기관, 그러니까 국세청, 그다음에 법무부, FBI를 포함한 합동수사팀 회의라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요거 처음 나가는 뉴스인데. 그렇습니다. 예, 처음 나가는 뉴스인데 이런 겁니다. 다스 얘기가 국내에서 많죠. 다스 누구 겁니까? 근데 이제 미국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스 누구 겁니까를 거기서 들었어요. 사법기관이. 다스는 영어로도 다스예요. 다스 누구 겁니까를 거기서도 들었고 그것이 전직 대통령과 관련이 있고 그 자회사가 미국에 있다는 걸 알고 미국의 사법당국도 요 사안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전하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네. 사법당국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 아이고, 신난다.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고요. 이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지난 6월에 이분 이제 미국 고위 관료의 멘트입니다. 지난 6월에 싱가포르 DBS 은행은 우리가 MB의 저수지가 있을 것으로 저하고 주준희 씨가 6년 전에 방문했던 곳입니다. 예. DBS 은행에서 중국 HSBC 은행으로 넘어간 2천만 달러가 다스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싱가포르 계좌에는 포스코, 효성 등 한국의 대기업도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거 정말 이 이야기는 주진우 기자나 저나 상상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이거는 미국에 가서 그 사법당국의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예전에 저희 둘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싱가포르 뭐 어쩌고저쩌고 주장했었는데 다 음모론자라고 자, 연락이 두드러 맞았는데 거의 이때잖아요. 미국 사법당국에서 네. 보고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송영길 의원이 잠깐 멘트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포스코 효성을 P사의 H사로 얘기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계좌를 통해서 상당한 자금을 운영했고 해외 법인과 차명 비자금을 거래한 사실을 제보받았다. 이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송영길 의원도 얘기했는데 이게 궤를 같이 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한 발짝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더 예. 들어가면 미국 수사기관이 MB의 계좌를 들춰보는 과정에서 수상한 계좌를 하나 발견하고 그걸 공개합니다. 공개했다기보다는 입수한 거죠. 네, 일부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네. 입수했는데 공개를 어디서 했어요? 여기 밖에 안 하는데. 이 계좌에 이 계좌는 이명박 대통령의 돈 거래와 관련된 계좌입니다. 계좌를 공개했는데 공개한 게 아니라 입수했다니까. 계좌의 명의는 홍석현 중앙일보 여기서 좀 충격입니다. 예. 중앙일보 저도 JTBC 이야기 듣고 좀 충격받았는데. 예. 전 회장입니다. 그리고 홍콩 메릴린치 은행의 계좌번호 1370 거기까지만 하고. 땡땡땡땡.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면 1373 땡땡땡땡. 미국 사법당국이 국내에서 다스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에 있는 계좌를 들여다보고 의심 계좌를 찾다 보니 홍석현 계좌의 이름이 중간에 나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분발이 기대됩니다. 주진우 아는고 두 분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너. 네. 그러나 절대 없어지지 않는 코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오산 비행장이 오산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 출신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우리 국민들에게 핫 이슈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네이버를 또. 제가 이 이야기는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이 방송을 통해서 늘 뭐 엄청난 이슈를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 알려주세요? 기대가 되는데요. 예. 성남시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에는 프로축구단 성남FC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문제는 이 성남FC에 네이버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를 거쳐서 39억을 지원을 했어요. 이 시민사회단체는 희망살림이라는 이런 애초에 본연의 네이버가 여권의 지자체장 그러니까 이 희망살림이라는 이 단체는 잘했네요. 저소득에 그러니까 성남 지역의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 2012년도에 설립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해고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용도가 쓰여져야 되는데 네이버로부터 이게 돈을 39억을 받아가지고 40억을 받아가지고 이 본업보다는 이 성남 FC 그러니까 스포츠단 광고비의 대부분 이 기금을 사용을 했어요. 이 성남 FC는 지난 3년간에도 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가지고 두산이라든지 농협, 차병은 이런 기업에서도 총 166억을 후원 수입을 올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이게 대가성 논란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오늘 꺼냈는가 하면요.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중심이 위러 K재단이라는 안민석 잘 아시죠? 그건 좀 너무 비약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성남판 위러 K 스포츠 대단입니다. 예?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은. 그러면 여기서 최순실은 누굽니까? 이 사건에서. 그거야, 뭐, 누구보다 잘 아시는 김호준, 제가 이러면은, 성남 FC의 구단주가 누굽니까? 이재명 시장이. 지금 이재명 때리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 때린다기보다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2015년, 2016년에 시민사회단체, 그런 시민사회단체인 희망살림에 법인 회비 명목으로 지원한 40억 중에, 이거 진짜 서민들 영시한 그 사람들의 빚 탕감 운동을 하는 사업비를 이 사업비 명목으로 40억 중에서 네이버가 40억을 줬는데 그 중에서 39억을 이 프로축구 성남 FC 그거는 유니폼 알겠습니다. 로고 왜 난데없이 저 말씀을 하시죠? 이런 엄청난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그러니까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최순실이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럼 이재명 시장을 저희가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러면은 성남시장이면은 이렇게 성남시에 있는 프로축구단 성남FC에 이렇게 순수하게 지원하는 그 지원은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지. 왜 희망살림이라는 이런 시민단체, 이 시민단체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탕감을 위해서 설립된 그런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돈은 일로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왜 불러주냐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이런 한마디로 일이 있는 것도 안민석 의원께서도 맨날 뭐 자유한국당 뭐 그리고 이명박 다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자체 내부도 좀 뒤다보세요 좀.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정점으로 정치인의 사명과 임무는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정책과 비전 위주의 의전 활동으로 확
180도 전환을 했습니다. 저는 저런 이야기에 별 관심도 없어요. 더 이상. 네. 예. 이제는 뭐 최순실 자금 찾는 것도 안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좀 그것만 마무리. 빼고. 예, 그것만 빼고. 그거는 예, 그거 문제는 끝나지 않은 전쟁을 문제는 수행해야죠. 그거는 저희가 네이버가 이 40억을 성남시에 그러니까 희망살림에 기부한 그 달에 예. 네이버가 제2 사옥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제2 사옥의 허가가 공교롭게 그달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성태 의원님이 뭐, 문제 삼고 싶으신 부분은 네이버에서 성남시 쪽에다가 지원을 하고 성남시 쪽에서는 제2사옥에 대해서 허락을 하였다. 이런 왜 뭐 특혜 준 게 있어요? 의혹이죠, 의혹. 특혜 준 게 있어요? 아니 그 공교롭게 그렇게 맞아 떨어져요. 네. 그 우연이겠죠, 그거는. 왜 우연이죠? 네이버가 이렇게 성남시에 분당 정자동인가 어디에 의원님, 그건 충분히 알았고요. 제가 이재명 시장을 최순실하고 정치시키는 거는 그건 좀 너무 과하신 거예요. 이건 내용을 저희가 모르니까 한번 이 부분도 이 부분을 저희가 도 이제 이런 부분도 저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이 있어요. 일단 내용을 의원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서 요거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 시장님 연결해가지고 사정을 확인해 보겠고 어쨌든 지금 문제 삼으신 것은 성남시하고 네이버 사이에 물밑에서 나는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아니 성남시가 희망살림이라는 시민사회단체를 설립한 것은 저소득층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좋은 일로 만드는 거예요. 의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말씀하시 그만하시고 진도 나갑시다. 네. 아니 의혹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답을 해요. 저희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저는 의혹도요. 제가 저런 건 좀 과거에 최순실 추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발로 뛰면서 최소한 저런 말씀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김아무개의 정언에 의하면 그런 거 정도는 이야기하셔야죠. 어디서 프린트해가지고 자료 찾아가지고 말씀하시면은 그별 신뢰성이 없어요. 조선비지에 실린 거예요. 조선비지. 예. 이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 특위에서 그 위원장이 김성태 의원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터트린 게 이재명 때리기 적습니까? 이 이전에 훨씬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시장도 우리 국민들이나 경기도 성남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일로 이런 희망살림이라는 시민사회단체 만들었으면 그게 걸맞는 한마디로 단체로 운영이 되게 해야지 왜 이러면 돈은 그쪽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처는 10분 동안 그 얘기만 하셨는데 알아들었습니다. 성남 구단의 FC에 사용하면 이건 편법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자꾸 이러시면은 김성태 의원님이 일각에서 지금 떠도는 안민석 경기도지사 출마해서 관련해가지고 저를 좀 키워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아요. 이제 그만하셔요. 내가 안민석이를 도와줄 일이 없어요. 내가 왜 도와줘요? 네? 아니 우리 당과 우리 정권을 그렇게 망친 당신에게 내가 왜 도와줍니까? 저는 최순실 재산 특별법 통과되기 전에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당직도 안 맡을 거고요. 하라고 그래도 안 할 거예요. 그거 다 끝나도 당직 맡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지금 왜 김호중 공장장이 이 문제가 이번 아니 최순실 재산 몰수 안 할 겁니까? 민주당이 얘기했어. 김성태 의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꼭 이재명 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장장 최순실 재산 몰수 안 할 겁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국민의당에서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을 국민의당 괴롭힌다고. 세 번째 고발당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제가 왜 고발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들도 저를 왜 고발했는지 이유를 모를 거예요. 안민석 의원님 제일 만만하니까 막 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이런 거 하시기가 그런 거죠. 김성태 의원님이 안민석 때문에 정치 인생 망쳤다고 말씀 지난번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뉴스공장 때문에 제 정치 인생이 굉장히 많이 꼬였어요. 꽃 피웠죠. 고발도 많이 당하고 이번에 국민당이 고발한 이유는 전 제가 볼 때는 안철수의 복수라고 봅니다. 본인은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안민석에 대한 복수를 좀 중간에 왜 있어요. 의원님한테 복수를 합니까? 이것도 뉴스공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박근혜 같은 혼밥 쪽일 수 있는 그런 의심을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제기했더니 의원님이 그런 말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당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화날 수 있죠. 뉴스공장은 이런 겁니다. 안철수 지금 대표께서도 예. 웬만한 정치적 그 공격이나 예. 이런 거면은 조금 지나면 잊혀지는데 예. 이런 사람 자신의 이미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안철수 그러면 혼밥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네?
그 혼밥의 문제 제기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혼밥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상임위에서 동료 의원들한테 밥도 한 그릇 안 사는 사람으로 안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꾸 밥을 안 샀다기보다는 안민석한테 안 샀다고 그렇게 소통을 잘 안 했다 이런 의미죠.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아니, 그렇게 모른 밥 한 끼 같이 안 사람이 먹었다 그 말씀을 한 안민석이에요. 것이죠. 그런 그래서 안민석이한테 박근혜와 같은 혼밥적일 가능성을 대선 후보로 나온 안철수에 대한 그런 실체를 제가 제기를 한 건데 어쨌든 그러면 안철수 그 고발 대표가 그 당하실만 하고요, 당시에 제가 보기엔. 이래야 되는 거죠. 야 아니요 나하고 밥 한 끼 먹자. 아유 뭐 그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걸 갖다가 방심위에 제소를 했잖아요. 번도 그래서 고발당하시겠네요. 뉴스공장이 김호준 공장장이 징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안철수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는 뉴스공장이 지난 징계를 2월 달에 먹었잖아요. 혼밥 문제를 갖다 안민석 의원이 제기하고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최순실 사태에 또 침묵했다는까지 그것도 이제 고발당했죠. 그 공소당해서 공개를 그게 했어요. 이제 응? 그건 무혐의 나오지 않아요? 무혐의 나왔잖아요. 수원지검의 그러니까 판결문이 뭐냐면은 예. 안민석 의원의 주장은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에 의해 가지고 과학적이란 말까지는 안 했죠. 과학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사이언티픽. 그래서 그게 아니,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는 속기록을 검색해보고 한 말이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저한테 의원은 화는 날만하죠. 무차별 정치 복수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어떤 힘들어 죽겠어요. 상황이냐면요. 그 당시에 혼밥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던져놓은 돌 하나가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의 대선 플랜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파장을 일으켰어요. 아, 그랬습니까? 결과는 또 지금 당내 분란에 항상 이게 소재로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더 큰 파장을 만드는 옛날 그만하시고 이제 최순실도 그렇고 김관진, 남재준 안철수도 그렇고 제가 저는 나 이 말씀 합니다.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안민석 의원 말에 휘둘리면은 정치 인생이 꼬이고 안민석 의원한테 놀아나면 패가 망친다. 저는 이제 국민 초병으로서 편하게 얘기 좀 하세요, 국민 두 여러분 분 다. 이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김관진 이번에도 공개한 요 이야기 왜 내가 고발당한지 국민들한테 알지 되는 고발 당했으면 왜 본인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유승엽과 안철수가 고발당한 저렇게 거지. 싸우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제가 제출한 최순실 재산 몰수법 여기에 이게 최순실의 저주입니다. 이 몰수법에 국민당 의원들이 반밖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 연말에 국민당은 당론 발의했는데 안민석 의원이 허위 사실을 방송에서 이야기했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래서 제가 억울한 거 알겠고요. 사과를 예. 했어요. 그럼 법정에서 해결하시고요. 국민당이 발의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서 난 몰랐다. 아마 안민석 의원이- 공장장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했어요. 페북에. 그런데 그 다음날 저를 검찰에 고발을 하더라고요. 자, 축하드리고요. 안민석 자, 예? 그러니까 네이버가 무성희 의원이 야 이거 너무 옹졸하고 치사한 거 아니냐. 초딩같이 왜 이러냐. 좀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그랬더니 유성엽 안철수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안민석 의원이 고발 당해보세요. 왜? 심정이 어떤지. 네이버. 왜 네이버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처음부터 사실 이거 지금 제2 어떡합니까, 그거? 사업을 이렇게 짓고자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왜 희망살림이라는 그런 알겠습니다. 시민단체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네이버가 40억을 쏘아줄까요? 똑같은 걸 또 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그런 진실도 좀 밝혀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이재명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아니, 안철수 대표님 얘기는 이재명 그만하시고요. 이제. 시장하고 동업자입니까? 좋아하죠. 이제 그만들 훌륭하죠, 하시고요. 이재명 시장. 그럼 자신들이 이런 문제 있는 거는 말 안 하고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진도를 좀 나가주면, 예. 두 분이 충분히 하셨어요. 자. 안철수 복수 인정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예. 아, 일단 그부터 해야 되겠군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마디씩 총평 좀 해주시면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따라 가지고 특히 어제는 국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열면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회 연설을 앞두고도 상당히 염려를 하는 의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뭐 지금 현재
자기네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최고의 연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우선 메시지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제되면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이 전혀 여기는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한국의 성장, 발전, 그리고 심지어 미국을 석권하고 있는 그런 여성 프로 골퍼들에 대한 칭찬에서부터 또 한국 작가들이 연간 4만 권에 이르는 책을 저술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 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곁들이면서 하는 걸 보고 많이 준비했구나. 반면에 북한에게는 한국이 이렇게 이룩한 기적에 빗대서 강력한 경고를 한 방 날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특별수행원으로 미국 갔을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와 문재인 사이에는 묘한 의구심과 불신이 흘렀어요. 트럼프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혹시 공산주의자 아닌가, 커뮤니스트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공산주의까지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네. 대통령 쪽에서는 트럼프 너무 통제가 안 되고 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몇 달 사이에 이번 특히 방미를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두 정상의 이 신뢰가 굉장히 많이 돈독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만찬에는 초대 못 받으셨죠? 자, 두 번째요. 이번 만찬은, 이 방문은 한미 동맹 관계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코리아 패싱,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라졌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제 정쟁 그만하고 초당적으로 이런 안보 문제, 미국 가가지고 전술핵 배치해달라고 비굴하게 그런 사정하면 안 되죠. 안보 문제만큼은 한 목소리가 여야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왜 야당이 그러면서 좀 분발하시고 좀 잘 하셔요. 안민석 의원님. 네. 참 여기서는 말이죠. 안보 말씀은 문제만큼은 그렇게 초당적으로 하면서 협력하자고요. 제1당의 당대표의 방미 활동에 대해서 비열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 교통방송이 맨날 방송윤리심의위원회에서 재소가 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민석 의원은 맨날 고발이나 당하고 본인만 고발 당하면 되는데 이 방송까지도 고발이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도드라진 아주 단점 하나가 있어요. 이거 꼭 고쳐야 됩니다. 저만 보면은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집니까? 아니 나는 목소리도 높아질 일도 없고 앞으로 이제 그러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민주당이 목소리 높였어요. 저희들은 목소리 죽일게요. 미국에 갈 일도 없지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 네. 초당적으로 협력하죠. 예. 김성태 안민서부터 안보 문제만큼은 그렇죠. 서로 협력하죠. 사드 유지하고. 네. 예? 지금 두 분이 당을 사드하고는 전혀 또 별개 말씀인데 왜 사드 또 사드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제거하기까지는 사드가 강력하게 필요 북한 없는 제재 대한민국을 압박이죠. 사드가 필요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죠. 네. 이제부터 우리가 중국,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잘 만들어가고 두 분이 초당적 협력을 거론할 만큼 한반도의 긴장을 당을 대표하지는 않는데요.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거하고 한반도가 평화롭게 왕래될 수 있는 그런 국가체제를 서로 갑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이 당장 위협이 되니까 그냥 평화라는 그 단어 앞에 핵과 미사일을 덮어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평화고 안보입니까?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논의는 국내에서 하고 미국 가가지고 엉뚱하게 사고 치고 돌아오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의견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국내에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좋은 의견 도출해가지고 안보 외교만큼은 우리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요. 지금 그리고 오늘 한반도 전쟁을 원하는 건 않잖아요. 지금도 안민석 의원님 북한의 핵 잠수함이 그리고 핵 항공모함이 세 척이 나와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고 제재하는 압박의 수단으로 지금 도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도 특히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그리고 핵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을 그 이전에 가동한다든지 금강산 관광을 또 미리 시작한다든지 그러니까 자한당은 무조건 이런 일은 북한을 없도록 하세요. 비틀고 조르고 압박하자고 하는데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죠. 투체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북한하고. 이건 어떻습니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사이버사 증원이 이명박 대통령 지시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명박 말하면. MB가 무상급식 먹을 날이 머지 않았죠. 저는 크리스마스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추측에 정윤회가 유일하게 형님이라고 불렀던 김관진 국정농단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끊임없이 제기되는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서도 역할을 했을 것이다. 최순실이가 어떤 무기와의 무기 거래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김관진의 커넥션 이 부분을 검찰이 이 부분을 최순실, 김관진 무기 거래 이 부분을 검찰이 저는 김관진을 구속시켜야 된다 봅니다. 그 안민석 의원님, 영장은 청구됐습니다 이미. 제가 이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을 믿을 수 없다기는 좀 그렇지만요. 고발당하신 입장에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리고 말이에요. 법정에 쓰실 텐데. 지난번에 이용은 부장판사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의 그 주심판사를 맡아서 그것도 역시 제가 뉴스공장에서 그 사실을 이용은 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의 후견인이다. 그래서 하루 만에 판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사가 지금 누구를 지금 안민석 의원님. 주심판사입니다. 누구의 주심판사냐면요. 우병우입니다. 우병우.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제가 없어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국가가 주는 밥을 드실 때가 다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무상급식이라고 그러니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댓글과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정권이 당신을 갖다 구속시키겠다. 만천하에 선언하세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어제도 정말 저희들이 볼 때는 억울하고 정말 가슴 아픈 그 죽음이 어제 발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변창훈 검사입니다. 또 지난 30일에는 정모 변호사로만 알려진 국정원의 변호사. 오직하면 우리 사회가 그분의 조남자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정모 변호사의 그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분의 성함이 망인의 성함이 정치호입니다. 정치호 변호사의 그 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이 왜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 본인들의 죽음은 안타깝지만요. 국정원 댓글 수사로 인해서 국정원 원장을 구속시켰으면은 국정원 원장이 그걸 책임지는 것이지. 또 더 나아가서 MB에 대해서 그 최종 종착역이 목적은 무상급식을 무료로 드리는 그 이유라면은 그렇게 바로 가서 왜 주변에 이 참 힘없고 이 정말 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의 공직자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국정농단에 한마디로 살인정치, 보복정치 국정농단에 부역했던 검사나 변호사 관련자들은 자살할 게 아니라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변창훈 검사 사망 사건은 문재인 독재가 홍위병을 앞세운 대통령 정치와 이 친문 독재를 넘어서 살인 독재로까지 치닫고 있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6개월 동안 이 정치 보복, 오로지 보복을 위한 정권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각인할 정도의 아니 국민들의 7, 80%라고 원하는 적폐청산 했다고 해서 독재라고 이게 독재입니까? 아니 적폐청산이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하면 독재예요. 아 좋아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만 그렇게 내걸고 그 내용은 사실상 보복이고 또 정치 사찰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MB의 구속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MB의 구속을 원하면 차라리 MB로 가라 이거예요. 왜?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뀐 채.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뉴스공장의 오자 토크의 멤버로 고정 출연하셨다가 이제는 정의당의 무려 대표가 되어 돌아오신 이정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예. 그때는 저 구석에 앉아서 발언기에도 5분의 1 혹은 6분의 1밖에 안 됐는데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단독으로 당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정의당이야 노회찬 원내 대표가 저 뉴스공장에서 빵빵 터트리는 최고 인기 코너를 유지하고 있는데 혹시 정의당 내에서는 노회찬 대표가 여기 나가는 거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열렬히 환영한다거나 이런 거 반응이 있습니까? 당원들 안에서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냐. 내일 나가라. 그러고 있죠. 그렇군요. 예. 하지만 또 노회찬 원내대표를 뛰어넘고 싶은 그런 노회찬이 나의 라이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탐탁치 않아 하는 분들은 없어요? 아니면 김어준 저거 이러면서 지금 노 대표님은 좋은 선수가 좋은 그라운드를 만났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을 아끼세요. 수요일 날 가서 다 털어놓으시려고. 왜 이렇게 말수가 적어지셨나 그랬더니 수요일 날 가서 다 터시려고. 싸우시는구나. 네. 혹시 그런 얘기가 미리 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또, 예. 근데 참, 대단한 순발력이에요, 이분이. 네. 예. 물론 평상시 쭉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딱 나오니까 그런 표현들이 생각나는 거겠지만, 전혀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질문에도 빡빡 터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 근래 노 대표님의 그런 순발력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연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마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현안이 많은데, 어렵게 보셨으니까. 당대표들은 모시기 참 어렵거든요. 예, 이전에 이정미 의원은 모시기 너무 쉬운데, 저희가 귀찮아서 안 불렀고요. 그때 너무 쉽게 나왔나 봐요. 예. 당대표들은 모시기 어렵기 때문에 오신 김에. 다른 얘기 전에, 방금 전에 이제 유승엽 의원이 국민의당 내부 사정 좀 얘기하고 가셨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요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소위 적폐청산 드라이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마 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이 그러는 건 이해갑니다. 예. 정치는 항상 프레임 전쟁이기도 하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적폐청산 관련해서 복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네.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는데, 요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 근래 안철수 대표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온통 딱 한 단어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존재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다자구도 안에서 국민의당의 독자적인 존재감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또 정치보복 프레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의 존재감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적폐청산이 사실은 그거는 이미 요청이고, 집권 정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를 가져갈 수 없어서.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정치 보복도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고 있는 프레임인데 둘 중에 하나를 붙는다면 이쪽에 붙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과 경쟁 상대라고 보시는 게 아닐까요? 오히려 민주당하고의 어떤 그 프레임 경쟁을 하기보다는 이 다자구도 안에서 야당으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지금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단어 같은 것들을 써서 이렇게 존재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보다도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자유한국당의 자유한국당이 이런 프레임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있을 테니까 그 국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아니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끌어들인다라기보다는 지금 야당 내에서도 지금 다당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현재 집권 정당과 맞설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자기 존재감 확보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존재감 단어 세 글자가 존재감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다. 제가 보기에는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건 문재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여하간,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같은 당 대표도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등한? 네. 예. 그리고 정치 경력이 의원님 더 짧다고 할 수도 없고요. 네. 정치 일선에 계신 지는 더 오래됐고. 그러면, 같은 대표로서 보기에 당을 운영하는 실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정의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진로를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른정당도 어저께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뭐 바른정당 일부 남아있는 분들이 국민의당과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또 일부가 어떻게 하면 민주당과 다시 그렇죠. 합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각 당이 자기 당의 정체성과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과 방향을 잃었다고 지금 보여져요. 그런 조건에서 국민의당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 이것이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리더십이 원래 있었는지 없어졌는지 아닌지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서는 없어진지는 제가 뭐 평가를 할 일은 아닌 것 처음부터 같고.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그 리더십이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네. 그렇게 평가하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른정당이 그 중에 9명, 절반이에요. 뭐 네. 수명 중에 9명이니까 사실상 전반이고, 이게 끝인가, 추가 탈당은 없겠는가, 뭐 이런 네. 전망들도 있는데, 추가 탈당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럴 것 그렇게 보시죠. 같아요. 예. 보통 이런 식의 대규모 탈당했을 때 한 번에 안 하고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더 큰 타격을 주려고. 참, 바른정당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바른정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 정의당이야.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고군분투한 역사가.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이 저한테 비교섭 단체로 생존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와서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야 오래 쌓여 있는데 가난하게도 살아남고, 근데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은 사실 배부른 정당에 있다가 네. 어렵게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견디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비교섭 단체로 저렇게 견디시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9분은 원대 복귀 한 거고, 빈손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11분들 안에서, 뭐, 한 달만 지내보면 이게 얼마나 축구 배고픈 상황인지 바로 이제 느끼시게 될 거기 때문에. 예, 교섭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네. 국회 일정에 들어가서 같이 합의할 수도 없고. 아니, 그리고 그쪽에서 여야장 협의체를 만들 때 네. 정의당이 비교섭 단체여가지고 거기 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되셨고, 네. 그래서 이 비교섭 단체로 뭐 불합리함에 대해서 정의당과 함께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고, 아마 또 그것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남은 분들 중에 또 일부가 또 들어갈 것이다. 예,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비교섭 단체, 이제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혹은 국회의원들이나 정당 관계자들은 잘 알겠지만 비교섭 단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령 취급받는 거죠. 어저께도 뉴스에 바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는 3당 체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당이 엄연히 다 존재하는데. 국회의원들도 존재하고. 네. 그런데 왜 3당 체제가 나머지 정당은 그러면 없는 취급을 하는. 바른정당도 이미 4당이 아니라 3당.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죠. 예. 비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관련된 모든 일정의 논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결정할 테니 거기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예. 국회의원이 19명이어도 그러는 겁니다. 네, 그렇죠? 거의 그래서 이게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면 정당으로서 아젠다를 세우고 국회 내에서 싸우기도 어렵고요. 네. 예. 불가능하죠, 사실은. 예. 그런데 또 그런 유령 취급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존재감을 확보하면서 열심히 잘 싸우는 노하우는 정의당이 또 차근차근 쌓아왔기 때문에. 심상정 전 네. 대표나 노회찬 대표 같이 그런 가운데서도 싸워서 자기 네. 존재감을 드러내고 아젠다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분도 있는데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기보다는 어렵지 않겠나는 전망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서 유승민 대표 어깨 좀 토닥거려 주시고, 왜냐하면 곧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있고. 네. 일주일 후면 아마. 함께 이 교섭단체 문턱을 낮추는 그런 연합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급하게 짝짝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전혜경 의원이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뭐 전대협, 뭐 네. 주사파 이런 얘기 정말 군사정권 시절부터 만들어진 용어들인데. 네,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여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정말 오랜만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복고주의로 가는구나. 하다 결국 방법이 없으니까 옛날 방법을 다시 쓰는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뭡니까 그 용어가? 레트로. 네. 레트로 파티입니까? 네. 복고정당. 그런 정도로 평가할 이상의 의미는 별로 네, 없다고 보시는 네. 거죠. 네. 방법이 이것저것 다 안 통하니까. 근데 참,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조단조단 참 말 잘하시는 것도 정말 제주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그렇게 또 기계적으로 양쪽 다 주장을 보도하는 것도 대단히 불만입니다. 네.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요. 그걸 들고 와서 마치 대대강 공방이처럼 보도하는 게 저는 불공평한 보도라고 보는데. 예,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 트럼프 공개서한 보내셨잖아요. 뭐라고 네.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오시는데, 사실 손님이 오시면 굉장히 기쁘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방미하셔가지고, 남한에다 전술핵을 배치를 네.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독재적으로 핵무기라도 갖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면서 이게 대한민국에는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을까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시라.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전쟁 수단이 아닌 반드시 평화적 수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원칙, 이것을 좀 분명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이건 정의당의 당대표로 공개서한을 보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취지로 서한을 보냈다고 답장은 없죠? 뭐 어저께 보냈으니까 답장 쓸 시간이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있어도 답장할 양반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또 하나 저희가 모신 이유 중에 하나. 죄송합니다. 지금 욕심이 많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여쭤봅니다. 낙태법 개정. 예,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해서 청와대에서도 공식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여기까지는 갔는데 정의당에서는 오래전부터 주장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간략하게 이게 왜 개정돼야 하는지를 정의당은 왜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지 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낙태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떤 여성도 낙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자기 몸이 마치, 상하면서 하는 건데요. 네, 뭐 낙태가 뭐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남자들의 보고요. 착각이거나 네. 모르니까요. 네. 남자들은 그 대목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도 네. 이 임신 중절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낙태에 대한 형벌, 형법상의 처벌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90% 이상의 여성들이 불법적인 시술을 통해서 낙태를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눈 감아주고 있고 사실상. 네. 그런 과정에서 또 불법 시술 과정에 상당한 건강권이 이렇게 해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제 낙태죄라는 것이 사문화되어 있고 또 여성에게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나 건강권, 행복권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권국가로 또 나아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형법상의 낙태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희가 일요일부터 함께한 여론조사에서도 2년 전과는 다르게 천상이 훨씬 높게 나왔어요. 7년 전 여론조사와 네. 지금 여론조사가 완전히 딱 그쵸. 정반대로 뒤집혀진 시대 정신이 상황이죠. 바뀐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가진 분들이 많고. 자, 벌써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네. 이럴 수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러면 네. 따로 모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 대신 노 대표님은 매일매일 부르시는 걸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요즘 핫해요. 당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오늘 폭탄선언 하나 하려고요. 어떤 목표사안이요? 오늘 마지막 고별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이 오늘 국민당에 나오셨는데, 예, 국감장에서 왜 TBS에서 정치 얘기하냐고, 안 된다고. 일주일도
일주일 정도 지났나요? 아, 2주 정도 됐네. 2주 정도 지나서 본인이 나와서 정치 얘기하셨어요. 예. 아 근데 아무튼 제가 뭐 교섭단체 지금 깨진 것에 대한 제가 책임이 있고 본인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어쨌든 뭐 지도부 일원으로서 예. 아무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 프로의 어떤 하태하태 유쾌함을 예.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마음의 큰 부담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 저 많이 미워하시다가 요즘 좀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럼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이번 주는 더 이상 하태경 방송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런 심정이시라고 합니다. 예, 이제 방송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마, 이 방송. 그래도 오늘 할 이야기는 다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 기분 준비했고, 다음 주 다시 나오실 겁니다, 아마. 자, 웃는 건 제가 하고 그러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9명이면 예상했던 숫자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죠? 저는 한 7명 정도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판에 한 2분 더. 막판에 2분 합류하신 분은 누군가요? 뭐 저희들이랑 인간적으로 좀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잘 나누고 허심탄회 예, 굉장히 정말 형제같이 예, 같은 정치인이라고.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가겠는가 하는 분들. 예. 그러니까 정치가 인간에 보다 더 위에 있다. 근데 그건 또 사실 뭐 맞는 이야기긴 하죠. 공적인 게 사적인 것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뭐 이게 공적인 거라기보다는 이번에 보니까 아무튼 보수가 마음은 갈대고 몸은 철새다. 마음은 갈대고 몸은 철새다. 예. 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중에서 일단 이 탈당을 사실상 이끈 분이 김무성 전 대표 아닙니까? 그래요. 이번에 김무성 대표 별명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무대였잖아요. 무성대장. 예. 그래서 무대에서 무쫄로. 무쫄로. 예. 그 별명은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최근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다른 사람 몰라도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 등등등등. 근데 김무성 대표는 보도되기로는 그리고 저도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도된 대로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을 마지막까지 하지 않고 본인은 여기 남아서 역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던 분을 사실은 최종적으로 끌고 나온 분 아닙니까? 실제로 당시에 이제 친박들을 향해 역사의 간신들이라고 정말 직설적으로 비난을 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최근엔 또 뭐 서로 바퀴벌레라고 막 욕하고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이 이 간신배들한테 굴욕을 한 거죠. 대굴욕을 하신 거고. 근데 아무튼 본인은 굉장히 현실적인 합리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한신의 고사 있잖아요. 가랭이 밑으로 기어 들어갈 상황이 되면 기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무성 대표는 들어가더라도 뭐 친박 청산 이런 게 아니라 친박들하고 대타협하는 거죠. 사실 이제 거의 묵계를 이미 하고 왜냐하면 뭐 들어가서도 친박 청산 내가 앞장서겠다 하면 그 안에 있는 친박들이 김무성 들어오지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친박들 그 대표 되시는 분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김무성 대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밑에 이제 조금 이제 쫄병급 되는 분이 뭐 이제 뭐라고 사과해야 된다. 이런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그건데 제 말은 사실상 끌고 나온 당사자고 그리고 안 나온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조차 마지막까지 끌고 나온 당사자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를 새로 만들어 보자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거꾸로 제일 먼저 또 끌고 들어간단 말이죠. 유승민 자신이 끌고 나온 유승민 의원은 이제 나온 이상 우리가 세계를 가보자 어렵더라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김무성 의원 본인은 적어도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명분상 좋아 너희들은 가라. 하지만 나는
최소한 유승민을 설득할 때까지는 남아야 되겠다. 이 정도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 계속 비난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정치 안 하겠다. 구질구질 하다는 거죠? 네, 제목 나오는 김무성 구질구질. 안 웃는다면서 웃고 계십니까? 슬프시다면서? 네. 아니, 그 배신감도 있는 거죠. 그런 종류의. 아니, 어려운 일 같이 하자고 하다 혼자 가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김무성 대표 정치 스타일이 보면, 이 48시간 뭐 그 유명한 법칙도 있고, 네. 상황 합리론자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말을 갈아탈 수 있는. 네. 그건 뭐 입증됐어요, 사실. 그렇죠. 아주 놀랍게 변신하는 모습을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변하는 주기가,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사실 본인이 이제 정계 은퇴한다고 그 대선 당시에. 그랬죠. 예, 국회의원 출마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이라고. 예. 근데 아마 그 부분도 다 지금 이제 뒤집지 않을까.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이제 홍준표 대표 이후에 한국당에 이제 당권 공백이 생긴다. 자기가 차지하겠다. 뭐 이런 야심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야심이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셨어요? 아니면 들어갈 리가 없죠. 자기가 뭐 거기 가서 뒤에 뭐 쫄병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표를 또 하고 싶은 거죠.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직접 대표도 뭐 최소한 뒤에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조종하는 배우가 될 수 있던.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흔들어 보고 싶다. 나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의 시대가 끝났다 하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다시 그 국민들의 마음을 바꿔낼 수 있을지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갈수록 추해지는 것 같습니다. 추해진다. 무쫄 구질구질 추해진다. 제목 많이 나왔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번 탈당 13명 예. 탈당 때는 진보 보수 가릴 거 없이 비난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리고 언론들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보수 진보 언론 양쪽 모두 다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냐. 명분도 안 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때보다 명분이 더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가지고 이제 이게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해서, 가긴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소위 탈당파들이 요구했던 것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하나 가지고 될 리가 없다라고 말하던 분들인데, 그렇게 가면 사실은 언론이 딱 짚어서 이거 명분이 안 되고, 지난번 말과 다르지 않냐라고 지적해줘야 되는데, 보수 언론은 지금은, 명분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그래서 맞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탈당 사례가 여럿 있었죠. 예, 뭐 맞습니다. OS나 DJ 같은 경우도 탈당을 했고. 정권 말 되면 이제 나가라 하니까. 그렇죠. 이걸 이번에 완전 뒷북이잖아요. 예. 이미 했어야 되는 탈당인데 예. 이제서야 했고.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다면. 예, 이미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걸 뭐 탈당 시켰다고 해서 비난할 건 아니지만 예. 그것이 뭐 의미가 없는 것인데도 예. 의미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보수 언론이 그나마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탈당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서최는 출당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던 분들이죠. 했었죠. 거기서 이제 본인들도 많이 후퇴를 한 거죠. 그래서 모양이 많이 좀 깎이는 지금, 그런 방식의, 이제 탈당입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국민들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민심은 댓글을 보면 안다. 댓글을 뭐 보면은 뭐 칭찬하는 댓글이 없죠. 칭찬할 거리도 없고 명분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전직 대통령들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권 말 되면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당이 부담이 돼서 탈당하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다들 탈당했죠. 현직일 때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 뭐 말기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일 때 탈당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지금은 뭐 탄핵되고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탈당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청원 최경환 출당은 포기했다는 거죠. 사실상 포기했어요. 실제로 서청원 대표가 뭐 녹취록 깐다 그러니까 확 쫄아가지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럼 출당 문제는 정우택 대표가 알아서 하세요. 그건 원내 의총을 해야 되니까. 한번 뺀 거죠. 예, 근데 정우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바른정당 사람들 받기 위해서 우리 당 사람들 내쫓는 건 못한다. 끝난 거예요. 이미 공식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정우택 대표한테 하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정우택 대표한테 맡긴 걸 보면 이미 끝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대표 역공을 홍준표 출당시키겠다. 뭐 이렇게 역공을 자신을 좀 얻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 9명이 들어가는 것과는 별개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또 남아있는데. 남아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용주 의원이 그랬잖아요. 자료를, 홍준표 대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우리 당이 가지고 있다. 저는 본인은 안 가지고 있고 당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그걸 했는데. 뭐 봤다는 식으로 먼저. 그죠. 그럼 당 대표잖아요. 당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 대표가,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공개하느냐. 당에 있는 거니까 당에 있으면 안철수 대표가 공개하시라. 그러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정치권의 적폐, 현실 살아있는 적폐, 홍준표 대표 날릴 수 있죠. 홍준표 대표가 살아있는 적폐로 이제. 이제 뭐 끝장이야, 끝장.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이 사실은 보수 지지층에게 이 정도면 명분이 되니까 봐주자라고 하는 뉘앙스를 깔고 보도를 하는 거죠. 공격하지 않는 자체가. 이제 거기서 핵심이 홍준표 대표, 홍 대표를 개혁 보수 반열에 올리는 시도인 거죠. 그 박근혜 대표를 출당시키는 게 상당한 개혁이다.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가 대표적이죠. 뭐 서청원이나 홍준표나 똑같은 썩은 보수다. 홍준표 50보고 서청원 100보다 뭔 큰 차이가 있느냐. 실제로 우리 뭐 의총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홍준표 대표한테 탈당파들은 홍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탈당파들은. 뭐 한국당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그런다. 그걸 원하겠죠, 홍 대표도.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거죠. 홍 대표를 엄청난 개혁가로 포장을 해야 본인들의 탈당이 합리화되는 것이고. 그건 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연내로 홍 대표가 똑같은 썩은 보수다라는 게 저는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홍 대표를 흔들기도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 뭐 자본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권한 정지 얘기도 나오고 친박 쪽에서. 근데 친박 쪽이 그렇다고 지금 힘을 막 낼 만한 상황도 안 되지 않습니까? 친박도 사실 제스처라고 봐야죠. 저는 서청원 대표가 공개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에서 홍준표 대표도 카드가 있거든요. 한 번 먹은 놈이 계속 먹는다 이 말은 서청원 대표를 향해서 했는데 그 말은 나도 깔 거 있다는 거예요. 그 행간을 읽어보면 서로 협박 중이에요. 서로 협박 중인 거죠. 그래서 제3자가 나왔어.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당이 공개해서 이 판을 정리해 줄 수 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녹취록 공방에서 제3자가 녹취록을 까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싸움 구경 즐겁게 하고 최대한 서로 박치게 하라고 내버려 두지. 근데 어쨌든 이용주 의원은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야죠. 사실 뭐 국감장에서 했던 이야기, 일부러 국감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그렇겠죠. 보도될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도될 가능성이 100%니까요. 그때 얘기하면.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절 보는 게 씩 웃고 가더라고요. 죽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엘리베이터 여러 분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씩 웃으자 물어보시죠. 아니, 뭐 나한테는 없어. 이거 아니겠어요? 있어도 없다고 하겠죠. 거꾸로 이게 유승민 의원의 기회가 될 거라고 하는 시각도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기회가 오래 버텨야 올 거라고 얘기하죠. 기회가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유승민 대표한테 간곡하게 욕을 했는데. 당대표를 나한테 달라. 제 말 좀 들으라고. 첫 번째는 한국당과 차별화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 이제 보수 탈당파 숫자를 더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어떻게 하면
차별화가 확실히 됐으면 네.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갔고 예. 근데 차별화가 안 되고 국민들이 볼 때는 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맨날 거의 비슷해요, 사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됐으면 확실히 차별화가 됐다. 예. 근데 그래서 유승민 대표한테 스타일을 바꿔라. 점잖은 정치하면 안 된다. 예. 핫한 정치 해라. 이게 하나고. 예. 두 번째는 그거 못 바꾸겠으면 날 다 의아하니까. 그 뒤에 행간의 이야기는. 유승민 뭐 선배는 저한테 뭐 하태경이 대표하면 참 잘할 것 같다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안 돼. 저는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 지금 유승민 스타일로 한번 승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 노회찬 정의당 선배를 강사로 한번 모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교섭 단체 노하우 애환. 네. 투지 네, 투지. 그 정말 웃기면서도 신문지 깔고 들어눕는 예. 그런 만용 맞죠. 이런 게 왜 필요하냐? 만용이 아니라 뭐랄까요? 재치 아닙니까? 재치. 예. 그리고 연출력. 예. 또 제가 볼 때는 좀 웃겼는데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보는 평가랑 이게 참 어려운 게 국민들 시선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잘 캐치하는 사람. 예. 근데 사실 홍준표 대표도 그걸 잘해요. 홍준표 대표가 그걸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유일한 장점이에요. 유일한 장점. 사실 우리가 적장이지만 예. 홍준표 대표의 장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배워야 대중 됩니다. 눈높이에서 이해가 가도록 자기 그렇죠. 하는 건 능력이 탁월하죠. 예. 바퀴벌레라고 어떻게 딱 규정을 하고 예. 본인도 같은 건데. 홍준표 대표가 대중 눈높이 맞추는 거 아주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노회찬 대표도 모시고 노회찬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중 눈높이에서 딱딱 귀에 꽂히게.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이 체질 개선해야 됩니다. 예. 하태경만 나와서 떠들면 안 되고 다 노회찬, 하태경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정의당 스타일이죠. 바른정당에 있지만 탈당 선언입니까 이거? 정의당과 교섭단체는 쉽지 않습니다만 예. 아무튼 그 투지를 배워야 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거 절실하다고 봅니다. 예. 이정미 대표가 안 그래도 2부에 나오셨다 갔는데 비교섭단체는 유령치국을 갖는다. 그게 이제 견디기 힘들 것이다. 와서 강의 좀 받으라. 그 얘기 안 그래도 하긴 했습니다. 예. 우린 매일 정동강 가야죠. 이제 기자분들이 왔는데 예. 이제는 우리가 기자분들 찾아가면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런 자세의 변화가 있으면 바른정당 회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11명인데 그 11명 중에도 또 추가 탈당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이 20명 의원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끈끈했습니다. 그렇겠죠. 힘든 시간을 같이 버텨왔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도 제가 정말 막 마음이 아팠던 게 전당대회 연기 좀 하자. 그러면 한 달이라도 안 나간다고 하지 않느냐. 그럼 먼저 나갔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계셨는데 제가 막 눈물을 머금고 한 달 연기하게 되면 탈당하는 시점은 미룰 수 있겠지만 우리 당에 영원히 죽는다. 국민 앞에 같이 한 약속인데 아무런 명분이 없지 않냐. 연기할 명분이. 그리고 실제로 남지사가 그 합당 전당대회 요구를 했는데 통합전당대회 한국당하고 홍준표 대표가 그 다다음 날 그 꼼수다. 안 한다. 그리고 남경필 복당도 없다. 그렇게 그냥 뭐 이런 자에 거절을 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최대한 성의껏 명분만 있으면 나도 해줄 수 있다. 우리 동지들 뭐 그렇게 간절하게 같이 있고자 한다면 그래서 몇 분들이 좀 인간적으로 충격을 좀 받은 상태고요. 어쨌든 잘 추스르고. 그럼 절대 떠나지 않은 사람의 숫자를 꼽자면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또 그러면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절대 어떤 경우에도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이분들은 안 떠난다. 5-6명 됩니까? 하태경 한 사람 확실히 안 떠나죠. 그건 제 문제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의원님 갈 데도 없잖아요. 저는 한국당 해체를 위해서. 뭐 갈 데가 있어요. 떠난다고 하죠. 다음 총선 때까지 한국당 해체를 위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이고. 의원님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이해은 의원 최소한 3분 정도 그 정병국 의원 나머지 의원분들도 떠나겠다는 마음은 없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비전과 전략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 당은 끝납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그냥 단순한 정당 지지율 말고 바른정당 지지자들 중에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60%가 넘습니다. 보통 보면. 그러니까 제 말은 바른정당이 당연히 야당으로서 현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워야 하는 상황들이 오긴 하지만 아까 뭐 이제 차별화 말씀하셨길래 자유한국당은 1부터 100까지 다 반대잖아요. 그렇죠. 1부터 75번까지만 반대가 아니라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반대란 말이죠. 근데 바른정당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안 보였기 때문에 똑같이 1부터 100까지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태하태가 한 이야기 중에 대부분이 한국당과 차별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뭐 빨갱이 장사하면 안 된다. 뭐 어젠가요? 어제도 누구야 전희경 의원이 임종석 실장한테 한마디 했더라고요. 아직도 빨갱이. 내가 그걸 딱 보면서 김진태 긴장하겠네. 저 내 영역인데. 그래 어쨌든 뭐 전희경 의원은 저도 그 전부터 아는데 이제 여자 김진태죠. 여자 김진태고. 근데 이제 문제는 김진태 의원은 19대 때 이제 통진당이라는 살아있는 이제 종북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괴력이 있었고 이제 뒷북이죠. 전희경 의원 또 실제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김진태 의원은 공안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알아요. 조금은 아는데 저는 공안 사범이어서 제가 제일 잘 알죠. 소위 이제 공격한 주사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잘 모르는 게 한번 영원한 빨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 북한이 저 모양인데 어떻게 똑같이 지금 북한 이게 또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30년 전 이야기예요. 30년 전. 80년대 이야기예요. 80년대.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아는데요. 이석기 같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주사파 공격 해봐야 맥히지도 않고 어르신들 그냥 아직도 뭐 박지원 빨갱이 뭐 이런 뭐 김대중 빨갱이 이런 어르신들한테는 먹히지.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임종석 실장 뭐 저랑 뭐 과거에 가까웠고 요즘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힘내라고 하는데 과거에 그래서 했다 맞다. 안지사도 똑같은 공격을 당했어요. 반미청년 해가지고. 근데 안지사도 대선 때 내가 뭐 똑같은 생각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한마디를 하면 돼요. 솔직하게.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민주화투쟁 그때 민주화투쟁도 했지만 뭐 그때 종북한 것도 맞거든.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은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선언을 일찍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한때 했는데 지금은 그 생각하고 완전히 멀다. 이런 이야기 그냥 공개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 표도 민주당이 많이 가져갈 겁니다. 그건 전제가 있죠. 인정을 해버려야 되니까 앞에 그게 잘못됐다고. 근데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건 그때 그 시절에 그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 또 다른 생각을 한다. 지금 생각이 다르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죠. 자, 남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을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6명은 됩니까? 지금 뭐 11명이 다시 스크럼 끌고 결의를 저희들이 조만간 할 겁니다. 이 중에 4명만 더 가면 그쪽에서는 원하던 120명을 찾는데. 한국당에 이제 방해 공작이 심각하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순차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2차 탈당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대표. 주호영 대표. 대표가 이제 2차 탈당을 굳이 본인이 이제 그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대표를 하시겠다. 하시니까 그건 우리 말릴 수 없고. 그럼 10명 되는 거고. 9명이죠. 주호영 대표 포함해서. 포함해서 지금 9명이니까. 9명이고. 근데 이제 이번에 나가신 분들이 9분이 이제 남아있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또, 작업을. 하겠죠, 당연히. 작업 당연히 하죠. 그래야지 자기가 먼저 갔던 게 정당화 되니까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많이 당부를 합니다. 이제, 너무 아픈 이야기를 하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할 이야기는, 원칙적인 이야기는 해야 되고, 남아있는 분들, 인간적으로 힘든 거 아는데, 우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득 중이고. 지금, 전당대 지금 수마하셨죠? 그렇죠. 돼가지고. 지금. 지난번에도 당대표 안 됐는데, 이번에도 당대표 안 될 거 아닙니까? 경선 토론이 끝났고,
근데 지금 아주 관심사는 대선 후보와 지금 이제 하태 간의 격차.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뭐 국민들이 관심. 지난번 전당대회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집계합니까? 똑같습니다. 여론조사 30%. 여론조사에서 꽤 많이 나오셨죠, 그때? 뭐 제가 좀 이겼죠. 이겼는데. 이혼 당대표 씨.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유승민 후보와 저하고 뭐 여론조사 격차가 어느 정도 날지. 우리 대선 후보급인가? 이렇게. 뉴스공장 시청자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그럼 다음 시간에 나오실 때는 지금 그 격차 다음 시간이면 제가 한 말씀 빠뜨렸다. 이건 제가 좀 당부 부탁을 좀 드리고 가고 싶은데 교섭단체 깨지면 제일 힘든 게 돈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1년에 60억 받다가 20억으로 줄어요. 40억이 줍니다. 40억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뭐 저희들도 정리하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정당 당직자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만 원 당원 4만 명만 모으면 이게 40억입니다. 10만 원. 1년에 10만 원. 월 만 원이죠.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내가 10만 원 돌려받죠, 사실은. 10만 원 당원 4만 명 모으고 이게 이제 당 후원도 요즘 됩니다. 뭐 의원 개인 후원도 되고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서 좀 도와주시고.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에도 나오겠다는 거죠. 제가 모금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이번 주 마지막이었던 걸로 정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적표를 들고 나오시겠네요. 유승민 의원은 어떤 격차로 대표가 공산이 가장 높죠 지금. 현실적으로 실력자인 거 제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과연 2위를 할 것인가 3위를 할 것인가 격차는 얼마 할 것인가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하고 5명은 되는 거죠. 절대 탈당 안 할 사람들. 충분히 넘죠. 그 정도는. 7명까지 됩니까? 뭐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관련이 있고 그 자회사가 미국에 있다는 걸 알고 미국의 사법당국도 요 사안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전하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사법당국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 아이고 신난다.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고요.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지난 6월에 이분 이제 미국 고위 관료의 멘트입니다. 지난 6월에 싱가포르 DBS 은행은 우리가 MB의 저수지가 있을 것으로 저하고 주준희 씨가 6년 전에 방문했던 곳입니다. DBS 은행에서 중국 HSBC 은행으로 넘어간 2천만 달러가 다스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싱가포르 계좌에는 포스코, 효성 등 한국의 대기업도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알다. 이렇게. 이거 정말 이 이야기는 주진우 기자나 저나 상상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미국에 가서 그 사법당국의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전에 저희 둘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싱가포르 뭐 어쩌고저쩌고 주장했었는데 다 음모론자라고 연락이 두드러 맞았는데 거의 이때잖아요. 미국 사법당국에서 보고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송영길 의원이 잠깐 멘트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포스코 효성을 P사의 H사로 얘기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계좌를 통해서 상당한 자금을 운영했고 해외 법인과 차명 비자금을 거래한 사실을 제보받았다. 이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송영길 의원도 얘기했는데 이게 궤를 같이 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한 발짝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더 들어가면 미국 수사기관이 MB의 계좌를 들춰보는 과정에서 수상한 계좌를 하나 발견하고 그걸 공개합니다. 공개했다기보다는 입수한 거죠. 제가 입수했습니다. 입수했는데 공개를 어디서 했어요? 여기 밖에 안 하는데. 이 계좌에 이 계좌는 이명박 대통령의 돈 거래와 관련된 계좌입니다. 계좌를 공개했는데 공개한 게 아니라 입수했다니까. 계좌의 명의는 홍석현 중앙일보. 여기서 좀 충격입니다. 중앙일보 저도 이야기 듣고 좀 충격받았는데. 전 회장입니다. 그리고 홍콩 메릴린치 은행의 계좌번호 1370 거기까지만 하고. 땡땡땡땡.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면 1373 땡땡땡땡. 미국 사법당국이 국내에서 다스기가 나오니까 미국에 있는 계좌를 들여다보고 의심 계좌를 찾다 보니 홍석현 계좌의 이름이 중간에 나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분발이
기대됩니다. 주진우 아는구 두 분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너. 네. 그러나 절대 없어지지 않는 코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오산 비행장이 오산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 출신 내리사선 안민석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우리 국민들에게 핫 이슈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네이버를 또. 제가 이 이야기는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이 방송을 통해서 늘 뭐 엄청난 이슈를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 기대가 되는데. 예. 성남시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에는 프로축구단 성남FC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문제는 이 성남FC에 네이버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를 거쳐서 39억을 지원을 했어요. 이 시민사회단체는 희망살림이라는 이런 애초에 본연의 네이버가 여권의 지자체장 그러니까 이 희망살림이라는 이 단체는 잘했네요. 저소득에 그러니까 성남 지역의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 2012년도에 설립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해고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용도가 쓰여져야 되는데 네이버로부터 이게 돈을 39억을 받아가지고 40억을 받아가지고 이 본업보다는 이 성남 FC 그러니까 스포츠단 광고비에 대부분 이 기금을 사용을 했어요. 이 성남 FC는 지난 3년간에도 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가지고 두산이라든지 농협, 차병은 이런 기업에서도 총 166억을 후원 수입을 올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이게 대가성 논란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오늘 꺼냈는가 하면요.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중심이 미러 K재단이라는 안민석 의원님 잘 아시죠? 그건 좀 너무 비하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성남판 미러 K 스포츠 대단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 법정 진술하는 것들이 남아 있어요. 국내가 아니라 거기서 그때 뭐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이 김경준 씨가 판사가 묻는 거예요. 그 다스 사장한테 김경준 씨를 투자 이전에 만난 적이 있냐? 없다. 예.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고요. 딱 30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190억을 투자하는 회사의 사장한테 이 김경준 씨를 만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김경준 씨 투자 관련해서 회사가 논의한 적이 있냐? 없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그 190억 중에 9억을 LKE를 만들 때 김경준 씨 유상증자 대금으로 쓰였다고 검찰에서 밝혀놨어요. 자, 이 다스가 190억입니다. 당시 다스의 뭐라 그러죠? 남아있는 순이익이나 뭐 영업이익보다도 훨씬 큰 그렇죠. 이익금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지금 회사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돈은 190억을 확 쏟아부으면서 그 사장은 그 투자 대상인 김경준 씨를 만난 적도 없고 회의를 한 적도 없는데 만난 지 30분 만에 190억을 투자를 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 그러면 회사가 그렇게 30분 만에 투자 결정을 했는데, 그럼 이상은, 그리고, 누굽니까? 이상은하고 김재정 씨. 그러니까, 최대 주주들이죠. 예, 그 두 사람이 물어봤느냐. 김경준 씨가 어떤 사람이냐고. 김경준 씨를 만난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닌가. 회사가 운명에 관련 190억을 투자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김경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모른다고. 가족들인데 자기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는 김경준 씨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고 한 번도. 예. 그러니까 아무도 이 190억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는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김경준 씨는 김재정 씨를 집사인 줄 알았어요. 정말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집사인 줄 알았고요. 왜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 갔더니 네. 집사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바 입고 일하고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는 저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상한 회장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자, 190억을 투자한 다스의 사장은 김경준 씨를 그때 처음 받고 30분 만에 190억을 투자한 거예요. 예, 어떻게 이게 다스의 결정입니까? 자체적으로. 자, 이거 하나만 해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이 10개인데 하나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방송을. 하나만 가지고 넘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해. 이제 다 끝났어. 아니 10분 남았는데 너무 많이 했네. 아니, 이제 박혁준 교수님이 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짚어야 되는데. 1번이에요. 지금 10번 중에 1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박경준 교수님이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저희가 섭외 한번 들어갈 테니까요. 이 시간에 같이 나와가지고 알고 계신 거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예. 뭐 여권을 7명 여권을 조작해가지고 예. 외국인이 투자한 것처럼 만들었고 이건 이제 정말 자세히 알지 못하면 모르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자세히 알면서 알기 때문에 왜곡을 시킬 수 있었지 않나 싶은데 제 그러니까 생각에. 중요한 포인트들만 딱딱 정반대로 해석하는 그렇습니다. 저희하고는 정반대로 해석하는 그런 얘기들 하던데 너무 많네 이거. 그러면 다 하려고 그러니까? 몇 개는 해야죠, 중요한 거. 근데 또 주진우 기자가 또 뭐 들고 왔다고 그래가지고요. 참.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네. 새로 진도도 나가야 되는데. 스위스 검찰이 다스에 강제 송금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그 강제 그거 하나만 송금할 할까요? 네, 능력이 없고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스위스 검찰에 그 소송을 한 거는 맞아요, 다스가. 이게 참 웃기는 표현이 아닙니까? 스위스 검찰이 다스에 강제 송금을 한 것이다. 돈을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스가. 주니까 강제로. 네. 이런 강제가 다 있나? 아니, 저기. 140억을 받아! 강제로 준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김경준 쪽에서 보내려고 편지도 썼지 않습니까? 검찰에. 에리카 김 누나가 언제 가니까 좀 잘 봐줘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김경준이 저기 다스로 송금한 건데 이걸 무슨 스위스 검찰이 강제로 송금을 다스 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무리수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네. 또 한 가지는 꼭 짚어야 될 만한 게, 여기서 이상은 씨가 이명박 씨 형이 창업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그래서 사실 87년도에 이 회사, 다스라는 회사를 만들 때는 대북이공이었습니다. 김재정 씨가 창업주거든요. 네, 최대 주주였고요. 서류상으로는. 예. 그 당시에 87년도에 7월 달에 6억을 처음에 넣고 설립을 했고 8월 달에 4억을 더 넣어서 10억을 가지고 김재정 씨 단독 회사였어요. 네. 그때는. 그러다가 26%를 이상은 씨한테 넘기고 후지기공 지분을 이상은 씨가 인수를 하면서 지금의 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상은 씨는 그 전에 그 목장에서 소 키우던 분이세요. 첫 순서 2달째 고정 코너입니다. 시사인의 주준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청장님은 일주일에 2번을 나오고 계세요. 최고의 고정입니다. 지금. 최다 출연 고정.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도 사실은 이 다스가 누구 겁니까? 네, 여기서 시작됐고 참 진도 나갈 일이 많은데. 보따리가 많습니다. 네, 아직 내놓을 거 많은데 지난주에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게 뭐냐고 막 화를 내신 방송이 있었어요. 예. 잠깐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양심 고백인데 BBK 투자자문회사는 이미 있었던 거고 MB와 김경준이 LKE 합쳐서 만든 게 LKE를 비롯한 이뱅크 금융 포털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역의 펀드들은 되게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김경준이 이 돈을 유용하기 위해서 만든 펀드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 조작이나 유용이 들통이 나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사업 취소를 받으니까 그때 MB와 김경준이 헤어진 다음에 김경준이 만든 게 옵셔널 벤처스. 그 옵셔널 벤처스에서 19개의 유령회사를 만들고 7명의 여권 조작을 해갖고 주가를 띄우고 유상증자하고 해서 300억을 벌어갖고 미국으로 김경준이 튀니까 그런데 2심에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2007년에 돌연
김경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여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 그걸 했다는 얘기도 많은데 발표를 했는데 그 임용 계약서가 조작임이 또 밝혀져요. 이 문제의 본질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니까 김경준이라는 국제 금융사기꾼 김경준, 에리카 MB가 당한 겁니다. 자, 보신 분들도 있고 인터넷에서 이 클립이 포털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때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썰전 유명한 JTBC의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아실 텐데 여기서 이제 박형준 교수가 닷새에 관해서 양심 선언이라며 양심이라뇨. 아유. 양심 선언이라며 닷새와 관련된 나름의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MB 측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MB의 핵심 당사자들, MB 관련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임이 딱 이런 거죠. 네.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실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MB의 선대위 대변인을 했었어요. 나경원 그 의원과 함께. 근데 박형준 씨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MB의 복심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혹시 방송 사고 수준이 아닌가 할 정도로 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대변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완전 MB 개인의 대변인 역할을 한 걸로. 그래서 봅니다. 저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 같아서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네, 좋아요. 요 박형준 교수가 얘기한 프레임이 사실은 이명박 후보 시절의 프레임이기도 하고 검찰이 특검에서 발표한 프레임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10년 동안 주장하는 프레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보다가 이제 두 전문가 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거 가지고 한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다고 하셨으나 3박 4일에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만, 두세 가지 정도만 이게 이 프레임이 왜 사실과 다른가 짚고 그리고 박형준 교수님도 발언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 방송에 나와서 왜냐하면 다른 방송에서는 말이죠 박형준 교수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박형준 교수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잘 모르니까. 저희는 아주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나오시면 저희가 즐거운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섭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일단 양심 고백이라고 했던 양심에 대한 단어부터 조금 다시 고쳐주고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양심 고백이 아니고 양심 매각 아닌가요? 그런 얘기는 당사자가 있을 때 하시고요. 자, 그냥 사실관계 여기서 아주 많은데 굵직한 것만 얘기해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미 김경준 씨가 BBK를 설립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BBK 이미 있었다는 거죠. 김경준 씨 혼자서 사업하려고. 근데 이제 나중에 만나서 이제 주장을 보면 김경준 씨는 99년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몇 달 후 4월에 BBK를 만든다. 김경준 씨의 주장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니다. 2000년 2월에 만났다. 이렇게 돼야 이제 BBK 설립한 뒤가 되거든요. 이후. 그래서 BBK 설립은 김경준이 한 거고 나는 안 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고수한 이제 박형준 교수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왜 아닙니까? 그 2002년에 만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2000년 2월. 예. 2000년 2월에 만난 건 아니고 그 전에 에리카 김하고 이명박 씨가 미국에 건너가 있는 동안에 그때 그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의원직이 상실됐죠. 그 미국 가서 에리카 김하고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난 게 아니라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아마 소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만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에리카 김 씨도 본인이 MB와 김경준을 소개해줬다는 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 김경준 씨는 부인하고 있어요. 이 얘기만 나오면 아주 뭐 굉장히 그건 뭐 이해갑니다. 가족끼리. 네, 그럴 수 있죠. 이 사건이 연루시키고 싶지 않은 동생의 마음이겠죠. 예. 자, 99년 4월에 BBK를 김경준이 설립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모른다고 얘기했죠. 모른다고 했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세웠다고
그 떠들고 다닌 게 바로 설립 직후부터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명함과 그다음 동영상과 그게 99년 지나서 2000년에 다 집중되고 있는데. 근데 처음 만들 때 자본금이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5천만 원은 투자 회사가 그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삼성생명 빌딩에 그렇죠. 17층에 그 회사를 만드는데 5천만 원으로 사실 그 안에 임대료도 다 못 내는 상황이잖아요. 보증금도 안 됩니다. 중구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17층에 거의 전층을 썼거든요. 회사가 생기자마자 이 보증금도 못 낼 만한 작은 5천만 원짜리 자본금 회사가 여기서 어떻게 사무실 엽니까? 근데 삼성생명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실제 그리고 삼성생명이 나중에 100억을 투자하죠. 그렇습니다. 예, 100억을 투자하고 이 얘기하니까 이제 사실은 투자자들 소위 BBK의 투자자들이 다 김경준 씨는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 친구 그리고 동료 그리고 교회에서도 투자를 했어요. 진짜 웃긴 게 그 장신대 쪽에서 4억인가 몇 억 투자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교회 그 소망교회. 이명박 장로였죠. 여기. 네. 그리고 하나은행에서도 투자할 때 이명박 씨의 친구죠. 그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내부 문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네네. 네. 그리고 나중에 그 BBK가 좀 잘못되자마자 BBK에 돈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김경준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이명박 대통령한테 돈 그렇죠. 달라고 하고 심택이. 고발하고 네. 그다음에 내용 증명 보냈죠. 심택이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상소송 대상을 이명박 씨와 그 김경준 씨 둘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합니다. 일단 MB 쪽에서 김경준이라는 국제금융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모든 다른 피해자들은 MB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했다고 주장했죠.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김경준 씨는 그 전에 국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던 그냥 은행이죠, 이제. 네. 예. 그리고 그때 나이 34살이었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 보면은 심택 사장도 고려대 동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생명 사장도 고려대 동문이었고요. 하나은행 여기 돈을 넣은 당시 김승희 행장도 고대 동문이었죠. 네네. 예. 그 절친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장신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장로가 이 재단의 후원자이자 재단의 감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뜬금없이 장신대가 BBK 등장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관련됐던 곳이니까요. 더더군다나 BBK에 투자한 사람들, 이런 회사도 관련이 있지만 BBK 직원들도 모두 MB 쪽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장부를 담당하던 사람들. BBK 경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리였는데 어떻게 김경준 씨 겁니까 이게. 돈 관리를 했는데. 그리고 정관을 보면 정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명박 MB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정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검찰에서는 김경준 씨가 조작했다고 했죠. 예. 자기 회사를 남한테 주는 조작도 합니까? 거꾸로 조작은 해도 남의 회사를 내 걸로 뺏는. 투자자들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기거나 관계자들이나 자기가 관계한 곳들에서부터 돈을 받았어요. 다. 김경준 씨하고 연결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30억인가요? 어딘가. 이뱅크라고 예. 그 돈이 30억 들어오는데 그것도 그분의 수사가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수사 기록을 보니까. 네. 근데 그분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매각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분도 관련성이 충분히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생명도 당시 배정중 사장이 고려대 동문이었고, 동문, 아니면 본인이 관여한 곳, 아니면 다스, 이런 곳에서 다 돈이 들어오는데, 김경준 씨가, 저런 것도 있어요. 김경준 씨가 돈을 이제 다스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시 사장이 LA에 법원에 가가지고, 그런데 그 다스를 김재정 씨가 창업을 했다고 하면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상은 씨가 창업을 했고 그때 도움을 이명박 씨로부터 받았고 그 자녀에게 지금 이제 그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이제 서로 도움을 준다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상은 씨를 창업주로 등장시킨 거죠. 지금 10개 의혹 중에 10개 박형준이 얘기한 10가지 그 잘못 중에 지금 하나 얘기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기왕 어차피 진도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나 이번에 MB에 대한 그 특별한 기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네. 심택 얘기 몇 번 나왔는데, 예. 심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심택 사장이 고려 동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50억을 잃게 될 처지가 되자 소송을 하죠. 근데 그때 팩스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은, 심택의 이제 전용호 회장이, 그 팩스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명박, 그때 당시는 후보, 이명박,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죠, 참.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회장이라며 자신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했다. 예. 네. 그런 내용이 팩스에 남아 있습니다. 종이로. 그리고, 소송했죠. 예, 그리고 나서, 그리고 소송도 했죠. 근데 소송할 때 이 팩스가, 증거 자료로 제출됐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에서 입수가 됐는데, 그러면서 뭐, 김용, 여사가, 그, 심택, 그 사장이죠. 예. 회장의 동생 전세호, 사장 누나인 전영숙 씨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남편이 BBK 대주주니까, 마음 놓고 투자해라 하고, 식사 자리에서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BBK 회장에게 나를 믿고 투자해라. 이런 얘기 했다는 이야기를 심택의 사장과 회장이 합니다. 예. 심택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는 많이 했고, 그런 증거는. 하나은행도 그렇죠. 하나은행 많이 남아있습니다. 내부 문건에 보면은 MB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뚝 잘라가지고, BBK는 김경준이가 설립했을 뿐이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속았다, 사기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요 포인트만 다 왜곡시켰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MB의 전략이었고요. 검찰이 만들어준 MB를 자유롭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아, 10개 언제 하나요? 뭐 다 못할 것 같은데, 직접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하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한 가지 하다가 말았고, 나머지 또 길게 이해할 게 많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자, 저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박형준 교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니까, 저희 방송에 나오시거나, 저희 셋을 썰전에 불러주세요. 예. 말이 나올 때마다 다 반박할 테니까, 모조리다. 자,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이제, 요것대로 두고요. 이어서, 보따리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네, 아니, 이건 보따리, 다른 보따리예요. 아, 다른 보따리. 지난번에. 2번 보따리구나, 2번 보따리. 다스의 이제 장부들과 그리고 네. 비자금 회사들의 그 내역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기자들의 많은 참전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보따리, 2번 보따리 들고 왔는데. 네.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 그 비자금도 대부분 해외에 있다. 이렇게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사실은 사법기관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도와주거나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야, 찾을 수 있지. 해외 계좌를 우리가 막 열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 국가의 사법기관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취재가 좀 있습니다. 해외 사법기관들이 비자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는 첩보를 주진우 기자가 좀 가지고 왔어요. 예. 잠깐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외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해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 조심스럽네. 네. 말을 더듬고. 제가 미국 가서 워싱턴에서 만난 그 미국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에 있는 다스 현지 법인에서 거액의 돈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거는 미국 네. 사법기관의 이야기입니다. 네. 싱가포르의 한 계좌를 거쳐 중국으로 넘어가는 수상한 돈 거래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들여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공식적인 조사, 정식 수사라고 했습니다. 관계기관, 그러니까 국세청, 그다음에 법무부, FBI를 포함한 합동수사팀 회의라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요거 처음 나가는 뉴스인데. 그렇습니다. 예, 처음 나가는 뉴스인데, 이런 겁니다. 다스 얘기가 국내에서 많죠. 다스 누구 겁니까? 근데 이제, 미국,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스 누구 겁니까를 거기서 들었어요. 사법기관이. 다스는 영어로도 다스예요. 다스 누구 겁니까를 거기서도 들었고, 그것이 전직